나는 그저 전속기사, 남의 아내를 매일 태우고 내리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가 필요로 한 건 차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검은색 아우디 A8이 서울 강남대로를 매끈하게 미끄러졌다. 나는 강민수, 32살. 운전일은 7년째지만 한 가정의 전속기사를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전엔 늘 고급 의전 차량 회사에서 여러 손님을 골고루 상대했다. 오늘은 박지연 회장, 부동산으로 이름난 사업가의 집에서 시작하는 첫 근무였다. 100m 너머로 뒷좌석의 여인을 곁눈질했다. 그가 바로 윤지영, 박 회장의 아내. 회사. 민수 씨, 전속은 처음이죠.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정하게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시선을 전방에 고정한 채 공손히 답했다. 저를 부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영 씨라고 해요. 36밖에 안 됐는데 부인이라니 늙어 보여요. 그녀는 낮은 웃음을 흘렸다. 불쑥 가까운 호칭이 당황스러웠지만 깔끔한 미소와 침착한 톤은 괴이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머무시다가 네, 지영 씨 라고 고쳤다. 이 길은 많이 막히죠. 피해갈 길 아세요? 그녀가 손목에 파텍 필립 시계를 건드리며 물었다. 운전대를 잡은 지 오랜 내 눈엔 그 시계의 무게가 단번에 익혔다. 압구정로로 꺾었다가 을지로로 타면 이 시간대엔 빠릅니다. 나는 서울 골목과 대로의 결을 잘 아는 척도 없이 담담히 말했다. 좋네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 씨 말이 맞았네. 당신 그가 만난 기사 중 최고라던데. 나는 그 회장을 직접 만난 적도 없었다. 지인 소개로 일만 맡았을 뿐. 과찬이십니다. 맡은 일 성실히 하겠습니다. 백미로써 그녀의 눈이 내 측면을 오래 더듬었다. 깊게 가라앉은 시선, 예의는 있었지만 냉기나 우월감은 없었다. 나는 곧장 도로로 눈을 돌렸다. 창문이 내려가자 차 안에 은근한 차나무 향이 번졌다. 이번 주엔 일정이 많을 거예요. 남편은 싱가포르에 가 있어서 제가 자주 움직일 겁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편히 말씀하세요. 민수 씨는 결혼했나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아직요. 혼자입니다. 서울에서 30이 넘도록 혼자 흔하진 않죠.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이 일이 워낙 시간대가 유동적이니 혼자가 편할 때도 있어요. 그쵸? 나는 짧게 그럴지도요 하고 대답했다. 차는 청담동대로의 유리벽을 스치듯 멈췄다. 1시간 정도면 될 거예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내렸다. 빈 좌석엔 갓 피운 듯한 향만이 남았다. 정제된 남색 수트, 곱게 선 어깨, 자신만만한 걸음, 눈에 익은 성공한 여자의 선이었다. 그때만 해도 몰랐다. 그 여자가 내 삶의 중심선이 될 줄은. 첫 2주는 무난히 흘렀다. 나는 그녀를 회의와 미팅, 쇼핑몰과 스파에 모셔다 드렸고 박 회장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다. 남편은 늘 바빠요, 민수 씨. 어느 늦은 오후 분당의 고급 주택가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그녀가 불쑥 말했다. 한 달에 며칠 얼굴 볼까 말까. 나는 할 말을 고르는 대신 속도를 줄였다. 굳이 침묵하지 않아도 돼요. 그녀가 웃었다. 당신이 과묵한 건 알지만 가끔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선을 넘지 않으려 합니다. 선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민수 씨,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이 차 안이 가끔 집보다 편해요. 뜻밖의 고백에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 완벽에 가까운 단정함 아래 깊고 오래된 외로움이 어른거렸다. 일이 고되시죠. 내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일보다 외로움이 더 힘들어요. 그녀는
창밖의 푸른 그림자를 따라가며 말했다. 결혼 10년. 혼자 먹고 혼자 자는 게 습관이 되었죠. 다들 성공을 부러워하지만 행복을 묻는 사람은 없어요. 차는 분당의 하얀 대문 앞에 멎었다. 그녀는 문손잡이에 손을 걸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내일은 조금 일찍 데리러 올 수 있어요? 8시 미팅이 있어요. 7시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내렸다. 문 닫히기 전 들어줘서 고마워요. 가끔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라고 낮게 말하고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목동의 작은 오피스텔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아도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다. 부와 지위와 미모,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외로울 수 있는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박지연이 마침내 돌아왔다. 인천공항 앞에서 처음 마주한 그는 40이 갓 넘은 키 큰 남자, 옆머리에 은빛이 비쳤다. 강민수 씨죠? 아내한테 당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악수가 단단했다. 영광입니다. 아내가 그랬죠. 지금까지 만난 기사 중 최고라고. 그는 웃었지만 어딘가 건조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는 영어 통화를 이어갔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아내를 언급하지 않았다. 분당 대문 앞에 도착하자 윤지영이 이미 마당에 서 있었다. 아이보리색 원피스, 풀어내린 머리. 박지연은 그녀를 품에 안고 가볍게 볼을 맞췄다. 오래 떨어져 있던 부부의 열은 없었고 매뉴얼 같은 다정함만 있었다. 며칠이나 집에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흘, 수요일에 다시 홍콩. 그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스쳤다. 사라진 그늘을 나는 백미러로 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내일 새벽 6시예요. 회사에 먼저 들르고 싶어요. 라는 그녀의 문자 알림이 조용히 진동했다. 사흘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나는 부부를 함께 모신 날엔 단어가 모래처럼 입안에서 흩어졌다. 그는 늘 통화 중이었고 그녀는 창밖만 보았다. 수요일, 그를 인천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말했다. 오늘 바로 집에 가지 말아요. 한강, 반포대교 쪽에 내려줄래요? 강물 위로 석양이 번들거렸다. 그녀는 차문을 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민수 씨, 잠깐만.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나는 머무셨다. 이건 적절치 않을지도. 산책이에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그녀가 미소 지었고 나는 결국 시동을 껐다. 강변을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수면을 쓸며 퍼져나갔다. 여기 12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나던 때 자주 오던 곳이에요.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그때는 참 로맨틱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을 뿐.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그녀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 뭔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습관인지, 책임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눈가가 젖었다. 나는 무심코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다. 부드러운 피부가 손끝에 닿자 심장이 덜컥했다. 그녀가 내 손을 붙들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부서졌다. 민수 씨, 그녀가 속삭였다. 누군가가 나를 진짜로 보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 공기는 낯선 농도로 진득했다. 대문 앞에서 그녀는 한참 고개를 숙이다가 말했다. 오늘 고마워요. 비가 쏟아진 금요일, 나는 충무로의 한 카페 골목으로 차를 돌렸다. 비 그칠 때까지 잠깐 같이 들어가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느리라면 나는 차에서 기다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우리는 안쪽 끝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와인 2잔을 주문했다. 비 오는 나를 위하여. 그녀가 잔을 들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였다.
인생은 참 기이하죠. 그녀가 창을 보며 속삭였다. 난 꽤 완벽하다고 믿었어요. 성공한 남편, 멋진 집, 탄탄한 커리어. 그런데 그녀가 내 눈을 보았다. 당신을 만난 뒤로 그 완벽이 텅 비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지영 씨. 나는 스스로를 붙들 듯 말을 고르게 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누가 정해요. 그녀의 눈동자가 젖었다. 남편 옆에 있는데도 매일같이 외로웠어요. 누군가에게 보이고 들리고 기다림을 받는 느낌. 그게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아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있었다. 비가 잦아들자 그녀는 낮게 물었다. 내일 속초에 같이 가줄래요? 오전 6시에 출발해요. 하룻밤 묵을지도 몰라요. 미팅, 은요? 없어요. 그녀는 숨처럼 말했다. 그냥 우리로.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뒤가 아닌 조수석에 앉았다. 서울이 잠에서 덜 깨어난 시간.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했다. 아침 햇살이 경춘선 다리를 비껴가며 차창을 채웠다. 속초의 조용한 리조트. 우리는 서로 붙은 2개의 방에 짐을 풀었다. 오후, 텅 빈 해변을 나란히 걸었다. 나 선을 넘는 줄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내 진심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오래 부정하던 문장을 꺼냈다.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바람이 먹고 파도가 숨을 골랐다. 우리의 입술은 처음엔 조심스러웠고 곧 오래 참아 온 꿈처럼 깊어졌다. 저녁, 작은 레스토랑에서 촛불과 와인, 파도 소리가 우리를 감쌌다.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노골적인 묘사는 사치였고 진심은 조용했다. 다음 날, 돌아오는 길엔 다시 뒷좌석과 운전석으로 돌아가. 대문 앞에서 그녀는 내일은 평소처럼 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안다. 무언가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그 뒤에 일주일, 박재현이 귀국했다. 나는 공항에서 그를 다시 태웠다. 당신에게 맡긴 게 많아요. 그는 담담히 말했다. 아내를 잘 부탁해요. 그 말이 칼처럼 스쳤다. 그와 함께 탄 날엔 차안 공기가 과도하게 투명했다. 그가 통화에 몰두하면 그녀는 백미러 속 나를 보았다. 잠깐의 시선, 해소되지 않는 숨. 하루는 그녀가 선유도 공원에 들르자고 했다. 그늘 큰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이렇게 이중으로 더는 못 살겠어요. 난 떠나고 싶어요. 남편에게 말하겠어요. 지금은 조심해요. 나는 속으로는 떨며 차분히 말했다. 그가 집에 있는 동안은. 며칠 뒤 이상한 낌새가 스쳤다. 그녀가 코엑스몰에 있는 동안 그의 전화가 내게 걸려왔다.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는 말. 나는 당황을 감추고 답했다. 그녀의 휴대폰은 무음이었다. 그날 밤 그는 예정보다 일찍 귀국했다. 택시 타고 들어오겠다며 주소만 남겼다. 나는 그녀를 대문 앞에 내려주고 오래 서성였다. 그 밤 문자 하나가 왔다. 재현 씨가 알아요. 우리를 미행시켰대요. 속초 사진도 있어요. 내일 오전 10시 종로 본사 15층에서 당신을 보자고 했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한 번에 답했다. 괜찮아요. 만나러 갈게요. 당신은 안전해요? 나는 괜찮아요. 다만 조심해요. 그가 많이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종로의 유리벽 고층 건물. 접수대를 지나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었을 때 서울이 통째로 발 아래 펼쳐졌다. 박지연은 큰 창 앞에 앉아 있었다. 앉아요.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낮았다. 책상 위에 사진 묶음이 놓였다. 속초의 방파제에서 서로의 손을 잡은 우리. 선유도 벤치,
차 안의 시선들. 당신을 믿었죠, 민수 씨. 그가 고개를 저었다. 내 아내를 맡겼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걸로 답했네. 죄송합니다. 나는 허술한 변명 따위는 꺼내지 않았다. 계획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를 사랑한 건 사실입니다. 그는 한참 말이 없었다. 지영이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한숨이 깊었다. 아마 내가 너무 오래 집을 비웠겠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을 잠시 내려다봤다. 나는 주먹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도요. 이혼은 해주죠. 그녀가 받을 것들은 법대로 다 주겠습니다. 그가 다시 나를 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내 사람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업계 어디에서도 당신 자리를 보장하진 않을 겁니다. 그건 당신이 감수해야 할 결과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고 받아들이려 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이상하게도 가장 깊이 밝혔다. 배신으로 시작한 관계가 과연 신뢰로 끝날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녀를 믿을 수 있나? 그녀는 당신을 언젠가 서로의 과거가 상처가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겠습니다. 라고 겨우 말했다. 행운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은 지금 친정에 있어요.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문 밖으로 나오자 겨울 냄새가 확 들어왔다. 나는 곧바로 그녀에게 전화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다. 만났어요. 당신 괜찮아요. 라는 문자만 남겼다. 답은 없었다. 그날로 나는 일을 잃었다. 큰 회사들은 모두 닫혀 있었고 소규모 의뢰나 호출랩에 등록해 하루를 보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저녁 7시 충무로 그 카페에서 그녀는 희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피곤이 그림자처럼 드리웠다. 나 임신했어요. 그녀의 손이 가만히 배로 내려갔다. 2달,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재현 씨의 아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초 이전이에요. 그는 알고 있고 그래서 갑자기 돌아왔어요. 화가 났지만 선택은 내게 맡겼어요. 남아주겠다고도 했어요. 탁자 위에 물방울이 잔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낮고 분명하게 말했다. 민수 씨,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이는 온전한 집이 필요해요. 스캔들과 손가락질, 그것들 속에 아이를 넣고 싶진 않아요. 적어도 지금은. 칼로 선을 긋는 소리 같았다. 나는 목이 잠겼다. 그래요. 이해합니다. 당신에게 미안해요. 그녀의 눈이 젖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오래 생각해온 답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나는 서울을 떠나겠습니다. 잠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 친정과 일, 많은 벽이 있어요.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이 때문이에요. 우리는 카페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껴안았다. 언젠가 시간이 우리 편이 되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전주로 내려갔다. 부모님이 남겨두신 작은 집, 골목에 약한 불빛, 엔진 기름 냄새가 스며있는 하루들, 호출랩으로 손님을 태우고 밤에는 허름한 차고에서 공구를 만지작거렸다. 그렇게 6달, 늦가을 비가 내리던 오후, 그녀에게서 첫 문자가 왔다.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소아. 축하해요. 둘 다 건강하길.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왔다. 우리는 괜찮아요. 재현 씨가 옆에 있어요. 행복해 보이더군요. 민수 씨는 어디 있어요? 전주. 조용히 잘 지내요. 그래요. 당신답네요. 그리고 또 한 박자 뒤, 난 아직도 가끔 묻곤 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나는 답을 지웠다. 다시 썼다.
지금은 서아를 먼저 생각해요. 나는 괜찮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늘 타인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양했죠. 그 대화가 마지막이었다. 1년이 흘렀다. 나는 작은 수리점을 냈다. 아침엔 셔터를 올리고 저녁엔 기름 묻은 손으로 라면을 먹었다. 새로운 생활이 몸에 붙어갈 즈음 점심 무렵 문벨이 울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하얀 원피스를 입은 윤지영과 그녀의 품에 안긴 까만 눈의 아이였다. 서하였다. 민수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지영 씨. 나는 공구를 내려놓았다. 한 걸음 다가서기도 물러서기도 어려운 거리. 왜 여기? 그녀는 웃으며 울었다. 이혼했어요.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서아를 위해. 우리 둘 다. 그런데 없는 사랑을 세우는 건 아이에게도 잔인하더라고요. 재현 씨는 좋은 아빠로 남기로 했어요. 말은 간단했지만 그 사이의 계절과 싸움이 다 보였다. 그녀는 아이를 조금 내밀었다. 서아가 내 얼굴을 호기심 가득하게 더듬었다. 그리고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가 덧붙였다. 하루도 잊은 적 없었어요. 당신이 이미 나를 떠났을까봐 무서울 뿐이었죠.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기다려왔는지. 내 손이 먼저 그녀의 등을 감쌌다. 나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세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끌어안았다. 서아야, 안녕. 나는 민수하죠. 아니, 민수야. 아이가 까르르 웃었다. 그날 내 수리점 안으로 처음 집이라는 단어가 걸어 들어왔다. 그 후 3년. 우리는 전주에서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살았다. 함께 산 지 1년쯤 지나 전주천 둔치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몇 명의 친구와 동네 사람들만 모였다. 윤지영의 부모님은 처음엔 완강했지만 시간이 말보다 컸다. 그들이 어느 날 문득 말했다. 네가 웃는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박재현은 한 달에 한 번 아빠로서 서울을 찾아왔다. 나는 처음엔 경직되었지만 오래 걸리진 않았다. 그는 약속을 지켰고 아이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었다. 민수 씨, 그가 어느 날 말하길 고맙습니다. 그 건조한 남자가 어렵게 꺼낸 말이었다. 수리점은 커졌다. 지영이의 감각과 경험이 더해지면서 우리는 중고차 쇼룸까지 붙였다. 강윤 모터스라는 촌스러운 간판이 생각보다 어울렸다. 손님들이 믿고 산다고 말할 때마다 박재현의 그 질문, 배신으로 시작한 관계가 끝내 신뢰로 가닿을 수 있나가 떠올랐다. 우리는 그에 대한 조용한 대답을 하루하루 일러내고 있었다. 서아는 이제 4살. 그녀는 나를 민수 아빠 박재현을 재현 아빠라 부른다.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사랑하는 어른 둘이 서로를 존중할 때 아이는 헷갈리지 않았다. 그리고 1년 전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서한, 편안할 한. 두 아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는 소리를 듣다 보면 오래전 강변의 바람결이 먼 꿈처럼 맑아졌다. 가끔 해질려 우리는 처마 아래 나란히 앉는다. 아이들의 웃음이 잔잔히 밭고랑을 타고 흐른다. 지영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나는 그 손을 꼭 쥔다. 그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운전대 너머 백미러 속 눈빛, 반포의 강바람, 충무로의 빗소리, 속초의 저녁놀이, 종로의 차가운 유리창, 전주의 첫 문벨소리, 우리가 지나온 모든 굴곡이 얇은 실처럼 모여 지금의 거대한 직조를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남의 아내를 태우는 기사가 아니다. 나는 아내의 남자이자 두 아이의 아빠이며 밤마다 같은 손을 잡고 잠드는 사람이다. 사회가 정한 선을 넘은 대가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것은 값으로 재지지 않았다.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시간의 다른 이름이었고, 사랑은 끝내 집으로 귀환하는 길의 다른 말이었다. 가끔 손님들이 묻는다. 사장님은 왜 차를 그렇게 부드럽게 몰아요? 그러면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태웠던 사람이니까요. 검은 아우디 A8의 조용한 현가감처럼 내 하루도 조심스럽고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흘렀다. 그러나 분명하게 흘렀다. 그러나 분명하게 삶은 예고 없이 굽이쳤다. 그 굽이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떤 길은 틀렸다는 이유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어떤 사랑은 늦게 와도 멀리 돌아서 와도 끝내 자기 집을 찾는다. 우리에겐 그 집이 있었다. 전주의 작은 마당, 해질 무렵의 미풍, 아이들 웃음, 그리고 더 이상 백미러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서로의 눈. 나는 이제 안다. 마침내 귀환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굴절은 삶을 더 맑게 만든다는 것을. 사랑이 정말로 진짜였다는 걸.